장강의 도도한 물결은 예나 지금이나 쉼없이 굽이쳐 흐건만 그 물길 위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들의 별은 이제 서쪽 하늘 너머로 하나둘 쓸쓸히 저물어 갑니다. 고전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꿈꾸는 서재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의의 군주 유비현덕이 관우와 장비 두 형제의 원수를 갚기 위해 70만 대군을 이끌고 동으로 진격하는 장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눈이 먼 노웅의 끝은 참혹했습니다. 강남의 서생이라 비웃었던 육손의 천재적인 지략 앞에 촉한의 기상을 상징하던 700리 숲속의 영체는 순식간에 핏빛 화마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할 일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정예병과 장수들의 곡소리는 장강의 파도 소리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비극의 잿더미 위에서 시작됩니다. 무너진 제국을 홀로 어깨에 짊어지게 된 와룡 제갈공명. 죽음의 문턱에 선 죽은 유비가 눈물로 건넨 마지막 탁구와 그 무거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충신의 장렬한 투쟁. 천명을 거스르며 대의를 향해 나아갔던 영웅들의 마지막 불꽃이 이제 시작됩니다. 삼국지 제구편 출사표, 그 시린 역사의 갈피, 지금 함께 넘겨보시죠. 타오르는 일흥의 불지옥을 등지고 탈출해 나선 유비의 뒤에는 육손이 이끄는 오나라의 추격군이 굶주린 맹수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유비는 풍습, 부동 같은 충직한 장수들의 호의를 받으며 필사적으로 서쪽을 향해 말을 달렸으나 길목마다 이미 오나라의 복병들이 나타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주군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적진으로 뛰어들어 고기방패가 된 장수들의 장렬한 최후를 목격하며 유비는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믿고 따르던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달아나야 하는 제왕의 처지는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유비의 찬란하던 금빛 갑옷은 화염에 그을려 검게 변했습니다. 한때 천하를 삼분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장부의 모습은 간데없고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과 형언할 수 없는 자책감만이 노구의 몸을 지탱하고 있었지요. 오나라의 장수 주연이 대군을 이끌고 유비의 턱 밑까지 다가와 항복을 종용하며 위협하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동북쪽 산등성이 위로 은빛 섬광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상산의 조자룡이 이끄는 구원군이 나타난 것입니다. 조우는 단기로 적진을 돌파하며 주연을 단칼에 베어 넘겼고 그의 창끝이 지나가는 곳마다 오나라의 추격병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조운의 목숨을 건 구원 덕분에 유비는 구사일생으로 백제성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이미 멀어진 뒤였고 촉한의 국력은 회복하기 힘든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후였습니다. 부서진 영웅의 꿈은 장강의 물안개 속에 흩어졌고 복수심에 타올랐던 노구에는 이제 지울 수 없는 상실감과 병마만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일흥의 숲을 집어삼킨 거대한 화마를 뒤로하고 패주하는 유비를 쫓아 초계 국경 근처인 어복포에 다다랐던 육소는 강가에서 지극히 기이하고도 장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드넓은 강변을 따라 수만 개의 돌덩이가 정교하고도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층층이 쌓여 거대한 미로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기묘한 바람 소리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살기 어린 기운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요. 육소는 이것이 제갈공명이 일찍이 서천으로 들어올 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설치해둔 함정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둔 승리에 취해 있던 그는 호기롭게 웃으며 한낱 돌무더기가 무슨 힘이 있어 대군을 막겠느냐 여 오만하게 그 돌숲 안으로 군사를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만심은 진의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순간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진 안으로 깊숙이 발을 들이자마자 방금까지 맑았던 하늘에는 갑자기 거센 모래바람이 일어 시야를 가렸고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더미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 위치를 바꾸며 육손의 군사들을 겹겹이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남북의 방위는 순식간에 뒤바뀌어 입구를 찾을 길조차 사라졌고 병사들은 환청과 환각 속에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여 공격하며 혼비백산했습니다. 평생 지략을 자부하며
강동의 기제로 불렸던 육소는 이 거대한 자연과 기하학이 빚어낸 장벽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 한낱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느껴지는 극심한 공포를 맛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그때 진해 한가운데서 신선 같은 풍모의 한 노인이 나타나 길을 인도하니 그는 바로 제갈공명의 장인인 황승원이었습니다. 노인은 내 사위가 이곳을 세울 때 사람을 죽이지 말라 당부했기에 그대를 특별히 구해주는 것이라며 육손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간신히 진을 빠져나온 육손은 그 장엄한 돌기둥들을 뒤로하며 길게 탄식했습니다. 제갈공명은 칼 한 자로 직접 휘두르지 않고 오직 돌덩이 몇 무더기만으로 무너져가는 촉한의 뒷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던 것이지요. 육손은 비로소 와룡의 지략이 인간의 경지를 넘어 신묘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군사를 돌려 강동으로 퇴각했습니다. 이릉의 패전 이후 백제성에 머물던 소열왕제 유비현덕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에 맺힌 참담한 울분과 관우, 장비 두 형제를 잃은 깊은 슬픔은 모진 병이 되어 영웅의 육체를 가을날 낙엽처럼 바싹 말려갔지요. 자신의 천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유디는 성도에 있는 승상 제갈공명을 다급히 불러들였습니다. 건한 28년 4월의 어느 날 공명이 반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와 황제의 침상 앞에 엎드렸을 때 유비의 깊게 팬 눈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유비는 마른 손으로 공명의 손을 꽉 움켜쥐고 만감이 교차하는 목소리로 평생을 간직해온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공명을 향해 승상의 재주는 조비보다 10배나 나으니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대업을 이룰 것이라며 제국의 운명이 달린 마지막 부탁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실로 파격적인 유언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아들 유선이 황제로서 모실 만한 제목이 된다면 힘써 도와주되, 만약 그 아이가 어리석고 부족하여 나라를 지탱할 수 없거든 승상이 직접 성도의 주인이 되어 한나라의 대통을 이어달라는 것이었지요. 이 한마디는 단순히 권력을 넘기겠다는 제안을 넘어 공명의 충성심을 확인하는 동시에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식까지도 내려놓겠다는 제왕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고뇌가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공명은 소스아치게 놀라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신하로서 어찌 그런 불충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겠느냐며 오직 죽는 날까지 머리를 숙여 몸을 바치고 죽은 뒤에야 멈추겠다는 국궁진치 사유후이라는 장엄한 맹세를 올렸습니다. 유비는 두 아들을 불러 승상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섬기라는 엄한 가르침을 남겼고 비로소 안심한 듯 미소를 띄었습니다. 백제성의 어두운 방안,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오간 이 장엄한 약속은 역사에 백제성의 탁고라 기록되며 한충신의 남은 일생을 지탱할 가장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유비현덕은 승상 공명과 노장 조운 그리고 어린 아들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마치고 장무 3년 4월 20나흘의 고요한 새벽녘에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돗자리를 짜던 저작거리의 가난한 청년에서 시작하여 천하를 떠돌던 만년 망명객으로, 그리고 마침내 무너져가던 한나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던 영웅의 63년 생애가 그렇게 장엄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유비의 시신이 백제성을 떠나 성도로 돌아가던 날, 촉당의 산천초목조차 주인을 잃은 슬픔에 잠긴 듯 고요했고 백성들은 거리로 구름처럼 쏟아져 나와 부모를 잃은 듯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단순한 통치의 대상이 아닌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폈던 인자한 군주의 마지막 길에 흰 옷을 입고 엎드려 애도하며 글을 기렸습니다. 태자 유선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 촉한의 2대 황제가 되었으나 그가 마주한 제국의 앞날은 가시밭길 그 자체였습니다. 주군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중원의 조비는 촉한의 국상이 치어지는 틈을 타 5갈래 길로 대군을 보내 나라를 멸망시키려 획책했습니다. 남방의 만왕 맹획과 서북의 강왕 가비능, 배신자 맹달의 동우의 손권, 그리고 조진이 이끄는 위나라 정예군까지 무려 50만 대군이 촉의 국경을 압박해왔지요.
조정은 멸망의 공포에 휩싸였고 어린 황제 유선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공명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주군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조용히 집 안에 머물며 오로대군을 막아낼 비책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슬픔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주군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영웅들이 하나둘 사라진 성도의 차가운 궁궐에서 홀로 등불을 밝히고 지도를 응시하는 공명의 등 뒤로 무너진 제국을 다시 세우려 했던 와룡의 비장한 숨결이 고독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촉한의 기둥이었던 소열왕제 유비가 백제성에서 끝내 눈을 감았다는 소식은 위나라의 조예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위나라의 어린 황제 조예는 사마이의 진언에 따라 주인을 잃고 흔들리는 촉한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을 무시무시한 계책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은 바로 5갈래의 길로 들이닥치는 재앙, 오로대군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조진이 정예병을 이끌고 서쪽에서는 배신자 맹달이 상용의 군사를 움직였으며 남쪽에서는 만왕 맹획이 10만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서북의 강왕 가비능과 동쪽의 손권까지 가세하며 무려 50만 대군이 초계 국경을 사방에서 옥죄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의 조정은 유례없는 공포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막 호위에 오른 어린 황제 유선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파멸의 비보에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백관들은 패망의 그림자 앞에서 서로를 탓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나라의 모든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승상 제갈공명은 병을 핑계로 돌연 집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간절한 부름에도 묵묵부답인 공명의 침묵은 신하들의 불안을 극도로 부채질했지요. 황궁에서 승상부까지 이어진 근심의 거리 위로 촉한의 사직은 거센 폭풍 속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승상의 닫힌 문 뒤에서 어떤 지략이 싹트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성도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조정이 유례없는 공포와 혼란에 빠져들고 어린 황제 유선이 파멸의 비보 속에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나라의 모든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승상 제갈공명은 병을 핑계로 돌연 집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상의 묵묵부답은 신하들의 불안을 극도로 부채질했고 촉한의 사직은 폭풍 속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지요. 결국 황제 유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백관을 거느린 채 몸소 승상부를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라의 명운이 경각에 달린 시각, 황제가 승상부에서 목격한 광경은 실로 기이하고도 적막했습니다. 공명은 모든 정무를 잊은 듯 뒤뜰 연못가에서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한가로이 논이는 물고기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유선이 간곡하고도 절박한 목소리로 대책을 물었을 때야 공명은 뒤로서 빙그레 웃으며 그간의 침묵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적의 심장을 꿰뚫는 지략의 숙성기간이었음을 밝힙니다. 공명은 이미 소리 없이 5갈래의 적중 4갈래를 막아낼 방책을 완수해두고 있었습니다. 서량의 마초를 보내 강병의 기세를 꺾게 했고 위연에게 의병을 주어 남만왕 맹에게 의심을 자극하게 했으며 이염을 통해 상용의 맹달이 가질 배신감을 교묘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조언으로 하여금 험준한 양평관을 철통같이 지키게 하니 조진이 이끄는 이 나라의 대군조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지요. 공명은 연못의 작은 물결을 보며 대륙 전체의 전황을 바둑판 보듯 정밀하게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동우의 손권을 달래어 깨어진 동맹의 끈을 다시 잇는 중차대한 일뿐이었습니다. 공명의 깊은 눈빛은 이미 성도의 담장을 넘어 장강 너머의 동호를 향해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갈공명은 동호와의 화친이라는 제국의 명운이 걸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호부상서 등지를 사자로 택했습니다. 등지는 공명의 깊은 신임 아래 홀로 동호의 도읍으로 향했으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닌 손권이 내뿜는 서슬퍼런 살기였습니다. 손권은 촉한의 사신을 겁박하여 길을 꺾기 위해
대전 앞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그 안에 기름을 펄펄 끓이며 수천 명의 도부수를 삼엄하게 배치했습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말이 어긋나거나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면 사신을 그대로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 죽이겠다는 노골적이고도 무시무시한 경고였지요. 하지만 등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펄펄 끓는 가마솥을 보고 호탕하게 웃어젖히며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촉한과 등을 지는 것이 동호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될 것인지 손권을 향해 당당히 설파했습니다. 등지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인 법인데 어찌 이 나라의 사탕발림에 속아 스스로의 목줄을 내주시어 합니까? 라며 정세를 꿰뚫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끓는 기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웠던 등지의 당당한 기계와 막힘없는 논리 앞에 손권은 마침내 보검을 거두고 그를 정각 위로 정중히 모셔드렸습니다. 등지의 서슬퍼런 충심과 그를 알아본 공명의 안목은 굳게 닫혔던 손권의 마음을 열었고 피로 얼룩졌던 촉과 오의 동맹은 다시금 천하를 삼분하는 강력한 매듭을 묶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력의 위협을 지략과 기계로 잠재운 외교사의 길이 남을 장엄한 승리였습니다. 동호와의 외교적 실마리가 풀리고 중원을 짓누르던 오로대군의 먹구름이 잠시 거치자 승상제갈공명은 이제 촉한의 배후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남쪽에 거친 황무지를 응시했습니다. 만왕맹액이 이끄는 무리들이 여전히 국경을 넘나들며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었기에 이는 북벌이라는 거대한 대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도려내야 할 썩은 살점이자 해결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공명은 어린 황제 유선에게 남정의 굳건한 결의를 담은 장엄한 상소문을 올린 뒤 직접 50만 대군을 이끌고 만리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남방으로 향하는 길은 중원의 평원과는 전혀 다른 생경하고도 가혹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도끼를 머금은 늪이 입을 벌려 군사들을 위협했고 하늘조차 가려버린 거대한 밀림은 베테랑 병사들의 방위 감각마저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명은 역에가 바친 평만지장도를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전진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단순히 땅을 빼앗고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친 자들의 다친 마음을 진심으로 감복시켜 영원한 평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고도의 심리전임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찌르는 듯한 무더위와 살갗을 파고드는 습한 안개가 군사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으나 와룡의 붉은 깃발은 단호하게 남방의 심장부를 향해 전진의 북소리를 울리며 대업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마침내 남만의 경계에 당도한 촉군은 맹획이 보낸 세 갈래의 강력한 추장들과 마주하며 전운을 불태웁니다. 공명은 이 첫 전투를 통해 촉군이 가진 압도적인 위험을 남만 전체에 보여주고자 무패의 맹장 조운과 지략을 겸비한 위연을 선봉으로 내세웠습니다. 칠순의 나이에도 은빛 갑옷을 번뜩이며 적진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조운의 창끝은 마치 어둠을 가르는 번개와도 같았고 그의 기세 앞에 남만의 거친 장수들은 추풍낙엽처럼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결국 촉군은 적의 우두머리인 금한삼결의 목을 베고 나머지 두 추장을 생포하는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며 지선을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전투가 끝난 후 공명은 장내를 숙연하게 만드는 의외의 행동을 보입니다. 사로잡힌 만병들을 자신의 장막 앞으로 모두 불러 모은 것이지요. 죽음의 공포에 떨며 처형만을 기다리던 그들에게 공명은 뜻밖에도 따뜻한 음식과 술을 내어주며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와 처자를 돌보라고 인자하게 타일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적의 목을 베어 공포로 위험을 세우는 대신 은혜를 베풀어 그들의 영혼부터 스스로 굴복시키려는 공명의 원대한 공심 지략이 그 장엄한 시작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훈련한 병사들은 촉한의 예기치 못한 자비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으나 남만의 왕 맹획은 여전히 자만심에 가득 차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륙 최고의 천재 지략가와 남방의 거친 호랑이 사이에서 벌어질 지루하고도 장엄한 수싸움, 전설적인 칠중칠금의 막이 화려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남만 깊숙이 발을 들인 촉의 대군은 이제 눈에 보이는 적군이 아닌 대지 자체가 내뿜는 가혹한 저주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맹획이 마지막으로 숨어든 동룡동천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인간의 접근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4개의 치명적인 독샘, 이른바 사천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 물은 맑아 보였으나 죽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시면 혀가 굳어 벙어리가 되는 아천과 닿기만 해도 살점이 검게 녹아내리는 멸천 등 이름만으로도 모골이 송연해지는 죽음의 물줄기 앞에 촉의 정리의 병사들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사방을 뒤덮은 무더운 열기와 독한 안개는 군사들의 숨통을 조여왔고 천하의 제갈공명조차 이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연의 적 앞에서 깊은 수심에 잠겨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공명을 구한 것은 뜻밖에도 만안개의 깊은 숲속에 은거하던 현자 맹절이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남만왕 맹에게 친형이었으나 아우의 끝없는 탐욕과 무도함을 꾸짖으며 스스로 산속에 몸을 숨긴 채 돌을 닦고 있던 인물이었지요. 맹절은 공명의 지극한 정성과 대의를 향한 진심에 감복하여 도끼를 다스리는 비법 약초와 사천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샘물의 비밀을 상세히 일러주었습니다. 자연이 내린 가혹한 재앙조차 와룡의 숭고한 충절 앞에서는 스스로 길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공명은 이 신비로운 숲속의 조우를 통해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 아니라 대지의 순리를 따르며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도리를 다시금 가슴 깊이 되새겼습니다. 동룡동의 험난한 사천을 넘어 남만 깊숙이 들어간 촉군 앞에 삼국지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도 치명적인 여전사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맹에게 아내이자 불의 신 추경의 후예라 자처하는 추경 부인이었지요. 그녀는 붉은 준마를 타고 등에 5자루의 날카로운 비수를 꽂은 채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전선에 나타났습니다. 추경 부인의 무예는 남만인들 사이에서도 전설이었습니다. 그녀는 촉의 장수 장업과 마충이 달려들자 눈 깜짝할 사이에 비수를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번개처럼 날아간 비수는 장수들의 어깨를 정확히 꿰뚫었고 당황한 촉의 장졸들은 그녀의 올가미에 걸려 속절없이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남만의 여전사가 보여준 서슬 퍼런 기계 앞에 촉군의 사기는 한순간에 꺾였고 군영에는 여장부 추경에 대한 경외심 섞인 공포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제갈공명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덫을 놓았습니다. 그는 조은과 위원에게 명하여 거짓 패배의 연출을 지시했지요. 자존심 강한 추용 부인은 도망치는 위원을 뒤쫓아 좁은 골짜기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촉군의 그물에 걸려 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비수를 던지던 화려한 손길도 공명의 치밀한 지략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공명은 사로잡힌 추용 부인을 꾸짖는 대신 정중히 대접하여 돌려보내니 이는 맹에게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한 또 다른 공심의 한 수였습니다. 남정의 마지막 장벽이자 가장 기괴한 적은 오과국의 국왕 올돌골이 이끄는 무적의 정예병 등갑군이었습니다. 이들은 10년 동안 기름에 수없이 절여 말리기를 반복한 특수한 등나무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단단함은 날카로운 창칼이 뚫지 못하고 빗발치는 화살조차 가볍게 퉁겨낼 정도였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등갑이 공기보다 가벼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 만병들은 그 무거운 갑옷을 입은 채로도 장강의 거센 급류를 마치 마른 땅을 걷듯 유유히 헤엄쳐 건너며 촉군을 비웃고 농락했습니다. 승부욕 강한 맹장 위원조차 이 기괴하고도 무시무시한 군대 앞에 여러 번 패배의 쓴잔을 마시며 고전의 늪에 빠져 허덕였습니다. 공명은 등갑군의 전술을 밤낮으로 유심히 살피며 그들의 유일한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기름으로 빚은 갑옷은 물 위에서는 천하무적일지 모르나 뜨거운 불 앞에서는 스스로를 태우는 땔감이 될 뿐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지요. 지략가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화염의 지도가 정밀하게 그려지고 있었으나 그 비정한 계획을 시행에 옮기려는 공명의 가슴 한구석에는
무거운 슬픔과 업보에 대한 두려움이 깃들었습니다. 승리를 위해 수만 명의 생명을 순식간에 불태워야 하는 지략가의 잔혹한 운명은 차가운 강바람보다 더 시리게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칠종칠금의 대장정이 그 처절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남만 정벌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맹획은 마지막 희망으로 팔납동의 목록대왕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기이한 술법을 부려 코끼리와 호랑이, 표범 등 거친 맹수들을 군대로 부리는 자였지요. 목록대왕이 거대한 흰 코끼리에 올라타고 금을 울리며 주문을 외우자 밀림 속에서 굶주린 맹수들이 포효하며 축의 진영을 향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코끼리의 거대한 발구름과 사나운 짐승들의 이빨 앞에 총나라 군마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창을 놓쳤습니다. 지옥의 야수들이 전장을 휩쓸자 촉구는 창업 이래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지요. 그러나 제갈공명은 이미 술의 뒤에 비밀스러운 무기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공명이 깃발을 흔들자 붉은 칠을 하고 오색 털로 장식된 거대한 사자 형상의 수레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레의 입에서는 시뻘건 불꽃이 뿜어져 나왔고 짐승들을 겁주는 날카로운 굉음이 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위험 넘치는 가짜 사자의 모습과 뜨거운 화염 앞에 목록대왕의 맹수들은 혼비백산하여 오히려 남만군을 짓밟으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공명은 이 신비로운 화염 수레를 통해 야만의 힘을 지혜의 기술로 잠재웠고 목록대왕의 술법은 와룡의 지략 앞에 한낱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내 남정의 대장정을 끝맺을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갈공명은 좁고 험한 반사곡으로 올돌고래 등갑군을 유인하였고 골짜기 곳곳에 미리 매설해둔 지뢰와 화약을 이용해 순식간에 골짜기 전체를 거대한 불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름을 머금은 등갑을 입은 3만 명의 군사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하마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갔지요.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수레 위에서 눈물을 흘리는 공명의 모습은 결코 승리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잔인한 공적으로 인해 자신의 천수가 단축될 것임을 예감하며 전장에서 쓰러져간 영혼들을 향해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지략가로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으나 수만 생명을 불태운 업보는 그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정벌을 마치고 성도로 돌아오는 길, 노수의 거센 풍랑이 촉군의 발길을 다시 한번 막아섰습니다. 강물은 검게 뒤틀리며 요동쳤고 원혼들이 곡소리를 내며 풍랑을 일으킨다는 말에 남만왕 맹획은 관습에 따라 사람 49명의 머리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공명에게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러나 공명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전쟁으로 수많은 피를 흘렸는데 어찌 또다시 산 사람의 목숨을 앗아 원한을 갚겠느냐는 인자한 결단이었지요. 공명은 대신 지혜를 짜내어 밀가루 반죽으로 사람의 머리 모양을 빚고 그 속에 고기를 채운 만두를 만들어 제를 올리게 했습니다. 공명이 진심으로 원혼들을 위로하자 비로소 강물은 잔잔해지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는 귀신조차 감복시킨 공명의 인자함이 빚어낸 기적이었으며 야만의 풍습을 문명의 도리로 바꾼 장엄한 문화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남방의 평화를 확인하고 마침내 성도로 돌아온 공명에게 주어진 휴식은 짧기만 했습니다. 선제 유비현덕이 백제성에서 눈을 감은 지 어느덧 수년, 제갈공명은 이제 주군과의 마지막 약속인 중원 회복을 위해 다시 한번 붓을 들었습니다. 깊은 밤 홀로 등불을 밝히고 써 내려간 출사표는 단순한 상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전 생애와 생명을 제단에 바치겠다는 장렬한 선언이었습니다. 선제께서 대업을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이제 신이 그 뜻을 받들어 역적을 치고 한시를 되살리겠다는 공명의 문장들은 서슬퍼런 칼날보다 날카로우면서도 눈물처럼 절절했습니다. 공명은 지난 세월 선제와 나누었던 삼고초려의 은혜와 탁고의 무거움을 한 자 종이 위에 새겼습니다. 신은 이제 멀리 떠나며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는 마지막 구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북벌의 길을 떠나며 다시는 살아서 주군을 뵙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비장한 예감과 고독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출사표를 받아든 어린 황제 유서는 소매를 적시며 통곡했고 성도의 모든 백성은 와룡의 진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장은 종이 위에 쓰였으나 그 기운은 이미 장안의 하늘을 꿰뚫고 있었지요. 충신의 매운 어리서린 이 글귀들은 삼국지 역사상 가장 찬란한 별빛이 되어 촉한의 앞날을 비추는 영원한 충절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건흥 5년의 봄, 다시 한번 대륙의 대지를 진동시키는 장엄한 전진의 북소리가 촉한의 도성성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제 유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갈공명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북벌의 대장정이 그 막을 올린 것입니다. 촉한의 대군은 중원을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기산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고 그 거대한 행렬의 가장 앞자리인 선봉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장, 상산의 조자룡이 은빛 갑옷을 번뜩이며 말에 올라 있었습니다. 공명은 이미 칠순에 접어든 조자룡의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걱정하여 그를 성도에 남겨두려 했으나 자룡은 장수가 전장에서 죽는 것이 장부의 영광일진데 어찌 편안히 앉아 대업을 구경만 하겠습니까? 라며 백발을 휘날리며 앞장설 것을 굳게 맹세했습니다. 마침내 복명산 기슭에서 미나라의 맹장 한덕과 그의 혈기왕성한 네 아들이 자룡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젊은 장수들은 조은의 나이를 비웃으며 사방에서 무모하게 덤벼들었으나 전설의 영웅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조은의 창끝은 마치 어둠을 찢는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고 단 하루 만에 한덕의 네 아들을 차례로 베어 넘기는 믿기지 않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한덕까지 단칼에 처단하자 미나라 군사들은 귀신을 본 듯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달아났습니다. 칠순의 노익장이 보여준 이 장엄하고도 서슬 퍼런 무의는 촉한 병사들의 사기를 하늘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기산에 짙은 구름 사이로 비치는 조자룡의 은빛 창날은 저무는 한나라의 사직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영웅들의 마지막 찬가와도 같이 찬란하고도 슬프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산의 선봉에서 위나라의 한덕과 그 아들들을 격퇴하며 천하의 불패의 노장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던 조자룡이었으나 승전보 뒤에 찾아오는 적막한 밤은 노구의 영웅에게도 피할 수 없는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했습니다. 군영의 횃불이 가물거리는 늦은 밤, 조은은 은빛 창을 곁에 두고 홀로 앉아 지나온 세월을 반추하기 시작했지요. 그의 눈앞에는 수십 년 전 당양 장판파의 자욱한 먼지 구름이 환영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단기로 조조의 백만대군 속을 누비며 어린 아두를 품에 안고 유비현덕을 향해 달렸던 그 뜨거웠던 젊은 날의 심장 박동, 선제 유비가 던졌던 자룡 한 명을 위해 내 자식을 잃을 뻔했구나 라는 그 눈물 섞인 한마디는 조은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장 고귀한 훈장이었습니다. 이제 동지들은 모두 떠나고 홀로 남은 기산의 들판에서 그는 죽음을 예감하듯 창끝을 어루만졌습니다. 선제여, 소신은 이제 곧 당신의 곁으로 가려 합니다. 하지만 아직 기산의 구름이 거치지 않았고 한나라의 사직은 위태롭기만 하니 어찌 눈을 감으리까. 조은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견포를 여미며 곁에 선두 아들에게 간곡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라. 다만 승상께서 대업을 이루실 때까지 나의 창이 부러지지 않았음을 전하라. 상산의 영웅이 남긴 마지막 숨결에는 조국을 향한 붉은 충심과 저무는 제국을 홀로 지탱하려 했던 노병의 고독한 결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산의 차가운 밤바람이 촉한의 군영을 쓸쓸히 훑고 지나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승상 제갈공명은 문득 동국 쪽에서 불어온 것엔 광풍의 뜰에 낙낙장송 소나무가 힘없이 꺾이는 기괴한 광경을 목격하고 가슴을 저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 예감은 안타깝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은의 두 아들이 상복을 입고 군영으로 달려와 아버님이
지난밤 삼경 무렵에 고요히 숨을 거두었음을 피눈물로 고했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내며 단 한 번의 패배도 몰랐던 불패의 상장군, 당양 장판파에서 어린 아두를 품에 안고 조조의 100만 대군을 혈혈단신으로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영웅 조자룡이 그렇게 80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공명은 이 비보를 듣자마자 수레에서 떨어질 듯 비틀거리며 대지에 몸을 던져 통곡했습니다. 나라의 기둥이 무너지고 나의 오른팔을 잃었구나. 절규하는 공명의 울음소리는 온 군영을 깊은 비탄의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성도의 황제 유선 역시 어린 시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평생의 은인을 잃은 슬픔에 목 놓아 울며 애도했습니다. 조우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중원 회복과 국벌의 대업을 걱정하며 눈을 감았으니 그의 지극한 충절은 죽어서도 촉한의 밤하늘을 비추는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이 되었습니다. 한 시대의 장엄한 막이 내려가고 이제 촉한은 가장 든든했던 방패이자 큰 별이었던 조자룡 없이 거친 중원의 폭풍 속으로 외롭게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조자룡이라는 거대한 기둥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촉한의 북벌군은 멈추지 않고 진격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파죽지세로 나아가던 공명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은 이 나라의 대군이 아닌 천수성에서 마주친 한 명의 젊은 장수였습니다. 그는 위나라의 다른 장수들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공명이 공들여 설계한 유인책을 단번에 간파하고 오히려 촉군에게 역습의 쓴맛을 보여준 이 청년의 이름은 바로 강유였습니다. 강유는 문무를 겸비한 당대의 기재로 그 지략은 공명을 경악하게 했으며 창술은 백전노장 조자룡과 맞서도 전혀 밀리지 않을 만큼 서슬이 펄했습니다. 공명은 전장에서 강유를 마주한 순간 그를 단순히 꺾어야 할 적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하에 이토록 영특한 인재가 숨어 있었음에 전율하며 자신의 못다 이룬 대업을 이어받을 단 한 명의 후계자로 마음속에 점찍게 됩니다. 공명은 무력 대신 강유의 깊은 효심과 미나라, 조정의 의심을 파고드는 치밀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강유의 어머니를 정중히 모셔 지극한 정성을 보이는 한편 은밀한 헛소문을 퍼뜨려 강유가 이미 촉에 투항한 것처럼 꾸며 그를 퇴로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아넣었지요. 결국 위나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갈 곳을 잃은 강유가 절망 끝에 공명의 수레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공명은 친히 수레에서 내려 그의 손을 잡으며 뜨겁게 환대했습니다. 사제의 인연을 맺은 두 천재의 만남은 저무는 촉한의 구군에 새로운 서광을 비추는 운명적인 사건이었으며 강유는 이제 공명의 가르침 아래 대륙을 종횡무진할 기리나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촉한의 북벌군이 장안의 턱밑까지 육박하며 이 나라의 심장부를 위협하자 이 나라 조정은 전례 없는 멸망의 공포와 대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다급해진 황제 조예는 신하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한때 공명의 반간계에 걸려 파직되어 고향으로 쫓겨났던 숙적 사마의 중다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는 결단을 내립니다. 사마이는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던 호랑이가 뒤로서 눈을 뜨듯 온몸에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기산의 광활한 들판은 천하 최고의 두 지략가인 와룡, 제갈공명과 총우 사마이가 각자의 운명과 제국의 명운을 걸고 벌이는 거대한 지략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사마이는 공명의 성품을 누구보다 깊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명이 매사에 신중하며 군량 보급의 한계를 가장 큰 약점으로 삼고 있음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리하여 무리한 정면 승부 대신 촉군의 보급로를 끈질기게 차단하여 스스로 지치게 만드는 노회한 장기전 전술을 택했습니다. 공명 또한 사마이의 등장이 이번 북벌에 있어 가장 거대하고도 넘기 힘든 장애물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두 천재는 수백 리 떨어진 각자의 진영에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서로의 심중을 읽어내며 치열한 수순을 주고받았습니다. 사마이의 지략이 어둡고 견고한 성벽 같았다면 공명의 지략은 맑고 푸른 물결처럼 변화무쌍했지요. 대륙의 패권을 건
이 두 거목의 소리 없는 전쟁 앞에 중원의 산천초목은 숨을 죽인 채 과연 누구의 별이 최후까지 빛날지 그 장엄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갈 공명의 엄중한 명을 받고 요충지, 가정에 도착한 마숙과 왕평. 하지만 두 사람 앞에 펼쳐진 산세는 북벌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논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마숙은 지형을 살피자마자 산 정상의 험준함을 가리키며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평법에 이르기를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치는 것이 파죽지세라 했다. 저 산 위에 진을 친다면 위나라 군대는 감히 접근조차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실전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장수 왕평은 마숙의 말에 솟아치게 놀라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장군, 그것은 책 속의 글귀일 뿐입니다. 저 산은 사방이 트여 고립되기 쉽고 무엇보다 물길이 끊기면 우리 군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고사할 것입니다. 승상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목을 막고 견고하게 수비해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설전은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왕평의 간곡한 만류와 눈물 섞인 충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능을 과신했던 마숙은 코웃음을 치며 왕평을 겁쟁이라 몰아세웠지요. 마숙의 눈에는 병법서의 화려한 승리 공식만이 보였을 뿐 현장의 메마른 흙과 병사들의 타는 목마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숙은 왕평에게 소수의 군사만을 떼어준 채 제국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그 치명적인 산봉우리 위로 대군을 이끌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바람은 이미 불길한 패배의 냄새를 머금고 휘몰아쳤고 왕평의 한서린 탄식은 계곡 사이로 허망하게 흩어졌습니다. 지식의 오만이 실전의 지혜를 집어삼킨 이 찰나의 순간이 촉한의 가장 찬란했던 북벌의 꿈을 꺾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북벌의 성패를 가를 운명의 요충지, 가정. 이곳은 촉한 대군의 목구멍과도 같은 보급의 핵심로였습니다. 만약 이곳을 잃게 된다면 북벌군은 퇴로가 끊긴 채 사지에 몰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승상 제갈 공명이 가장 아끼던 제자 마숙이 자원하여 나섰습니다. 마숙은 평소 병법에 능통했으나 실전 경험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재능을 지나치게 믿는 자만심이 강했습니다. 공명은 절대로 산 위로 올라가지 말고 길목을 지켜 적의 통로를 차단하라며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고 엄격한 군령장까지 받았으나 마숙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스승의 명을 헌신짝처럼 내던졌습니다. 그는 병법서의 문구에만 매몰되어 식수조차 나지 않는 험준한 산 정상에 진을 치는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위나라의 명장 장압은 이 치명적인 빈틈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산 아래를 겹겹이 포위하고 산으로 통하는 단 하나뿐인 물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쇠약볕 아래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리던 초계 군사들은 자중질환에 빠졌고 장압의 무자비한 화공 앞에 마숙의 진영은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정의 한락은 공명이 수년간 밤잠을 설쳐가며 쌓아온 북벌의 대업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공명은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안목을 뼈저리게 탓했습니다. 가정의 붉은 흙은 패배한 병사들의 피와 눈물로 젖어들었고 촉한의 대군은 이제 생존을 위한 처절한 퇴각의 길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가정이 함락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사마이가 이끄는 위나라의 15만 대군이 서성으로 물밀듯이 밀려들 때 공명의 곁에는 오직 2,500명의 군사들 뿐이었습니다. 도망칠 시간도 맞서 싸울 병력도 없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공명은 오히려 적막 속에 신비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전군에 명하여 성문을 활짝 열어젖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는 백성인 양 옷을 갈아입혀 성 앞을 태연히 청소하게 하는 기상천외한 명령을 내렸지요. 공명 자신은 정갈하게 옷을 갖추고 성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향을 피우고 검은 고를 무릎에 올린 채 대군을 앞에 두고 유유자적하게 가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마이의 대군이 성 앞에 당도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살기 어린 칼날이 아니라 활짝 열린 성문과 고요히 검은 고를 타는 공명의 모습이었습니다.
검은고 소리는 맑고 평온했으며 그 선율에는 단 한 점의 살기나 흔들림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마이는 의심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매사에 신중했던 제갈량이 성문을 열어두었을 때는 반드시 무서운 매복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그는 결국 말머리를 돌려 퇴각을 명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검은고 가락 하나로 15만 대군을 물리친 공성계는 지략의 정수이자 인간의 정신력이 무력을 이긴 가장 장엄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마이의 군대가 멀어지는 것을 본 공명은 그제야 검은고를 멈추고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부린 천기의 장난이었으며 무너져가는 전선에서 지략가가 부릴 수 있는 마지막 마법이었습니다. 한중으로 철수한 촉한의 군영에는 무거운 정막과 함께 사르르듯 서늘한 슬픔이 감돌았습니다. 승상 제갈 공명의 앞에는 포박된 채 고개를 집숙이 숙인 참군 마속이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마속은 공명이 자신의 친형제인 제갈균보다도 더 아꼈던 애드자였으며 장차 촉한의 지략을 이어받을 든든한 대들보로 여겼던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찰나의 오만함으로 군령을 어겼고 보급의 요충지인 가정을 잃게 했으며 수만 명의 장조를 사지로 몰아넣어 북벌의 대업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공명은 눈을 감고 끝없는 고뇌의 심연에 빠져들었습니다. 엄격하게 법을 세워야 하는 지도자의 냉철함과 자식 같은 제자를 아끼는 스승의 뜨거운 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소용돌이쳤습니다. 주위의 수많은 장수들이 마속의 뛰어난 재능을 아까워하며 부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어 공을 세워 죄를 씻게 해달라고 간곡히 간청했으나 공명은 떨리는 목소리로 준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이 서지 않으면 군대를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고 군대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도 존립하지 못하는 법이다. 내 어찌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한나라의 지엄한 법도를 어지럽히겠느냐? 마침내 마속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 공명은 소매를 적시도록 뜨겁고 굵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윽고 마속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공명은 가슴을 치며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끼는 제자를 잃은 슬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백제성에서 마속은 그 말이 실제보다 지나치니 크게 쓰지 말라던 선제 유비의 명철한 안목을 알아보지 못한 채 자신의 아두남으로 대업을 그르친 것에 대한 처절한 참회이자 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비정한 법 집행 뒤에 숨겨진 충신의 피눈물은 한중의 차가운 밤 공기에 흩어져갔고 이 읍참마속의 비극적인 기록은 삼국지 역사상 가장 아프고도 엄중한 규율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쓰라린 패배의 불길은 북벌군 전체의 사기를 꺾어 놓았습니다. 기껏 차지했던 기산의 요충지들을 모두 포기하고 한중으로 쓸쓸히 물러난 공명은 승전보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성도의 백성들과 어린 황제 유선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명은 비겁하게 다른 장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잘못이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지 못한 자신의 부족한 안목에 있었음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자책의 상소를 정성껏 써내려갔습니다. 공명은 황제에게 스스로 관직을 3단계나 깎아 우장군으로 강등해달라고 청하며 승상이라는 화려한 직함 뒤로 숨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너진 전선보다 공명을 더 아프게 짓누른 것은 선제 유비현덕과 맺은 중언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홀로 등불을 밝히고 지도를 살피며 자신의 계책이 어디서부터 어긋났던 것인지 묻고 또 물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중의 거리는 패잔령들의 신음과 패배의 패배감으로 가득했으나 공명은 결코 절망의 늪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번 패배를 뼈아픈 거울로 삼아 군대를 더욱 철저히 조련하고 고질적인 골칫거리였던 군량 수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책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공명은 장수들을 다시 불러 모아 승리는 단번에 얻어지는 우연이 아니라 패배의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설 때 비로소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이라며 그들의 꺾인 기상을 힘차게 독려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낮추면서도 나라를 향한 충성심만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세운 공명의 고결한 솔선수범은 흩어졌던 촉한의 전열을 다시금 단단히 가다듬게 만들었습니다. 무너진 전선 위로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렸으나 공명의 가슴 속에는 중원 회복을 향한 더 뜨겁고 매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보여준 이 진정한 책임의식은 패배의 잿더미 속에서 촉한의 희망을 다시 틔우는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공명은 1차 북벌의 쓰라린 아픔과 마속을 잃은 슬픔을 가슴 깊이 묻고 다시 한번 대업을 향한 장엄한 닻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마이의 예측을 완전히 뒤엎기 위해 진창이라는 험준한 성을 통과하여 중원으로 번개처럼 진격하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지요. 하지만 위나라에는 이미 사마이가 공명의 앞길을 막기 위해 천거해둔 견고한 방패, 학소라는 영장이 철저하게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소는 공명이 진창길로 군사를 몰아올 것임을 미리 꿰뚫어보고 성벽을 철옹성처럼 보강하며 촉군의 내습에 대비해왔습니다. 공격하는 자의 기상천외한 지략과 이를 막아내는 자의 빈틈없는 방어력이 정면으로 격돌하는 진창성의 들판은 그야말로 당대 지략의 전시장과 같았습니다. 20여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는 처절한 혈투 끝에 공명은 결국 학소의 철벽을 뚫지 못했고 군량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퇴각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학소라는 무명의 장수가 보여준 이토록 뛰어난 방어력은 공명두차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으며 중원에는 여전히 우리가 넘어야 할 수많은 인재가 포진해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 진창성 공방전은 단순히 성 하나를 뺏고 뺏기는 싸움을 넘어 촉과 위의 모든 국력이 정면으로 맞붙은 자존심의 대결이었습니다. 진창성 아래에서 펼쳐진 20여일간의 혈투는 단순히 병사들의 숫자로 밀어붙이는 싸움이 아닌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지략과 전술의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제갈 공명은 자신의 천재성을 총동원하여 매일같이 새로운 공격 전술을 선보였지요. 먼저 수천 명의 병사가 달라붙어 거대한 운제구름 사다리를 성벽에 걸었을 때 하늘을 가린 사다리대는 마치 성을 집어삼킬 듯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학소는 미리 준비한 쇳물과 불화살로 그 사다리들을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공명은 즉시 전술을 바꾸어 성문을 박살낼 거대한 충차를 투입했습니다. 수십 명의 장정이 달라붙어 성문을 두드리는 굉음이 천지를 진동했으나 학소는 성루 위에서 쇠사슬에 묶인 거대한 돌덩이를 사정없이 낙하시켜 충차의 지붕을 박살내고 병사들을 괴멸시켰습니다. 지상의 공격이 막히자 공명은 땅밑을 파고드는 혈도땅굴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가 소리 없이 성 밑으로 스며들었지만 학소는 성벽 안쪽에 미리 가로막는 성벽을 하나 더 쌓는 주도면 미람으로 촉군의 기습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학소, 그대 같은 인재가 어찌하여 미나라의 썩은 조정에서 썩고 있는가? 공명의 탄식 섞인 외침에도 학소는 나는 나라의 문지기일 뿐 오직 이 성을 지키는 것만이 나의 도리다 라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지략과 공명이 펼칠 수 있는 모든 고대 전술의 정수가 진창 성벽 아래서 명장 학소의 철벽 같은 방어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던 것이지요. 이 처절하고도 화려한 공방전은 단순히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서로의 능력을 인정한 두 영웅이 나눈 가장 치열한 문답이었습니다. 공명은 진창의 장벽을 보며 다시 한번 북벌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절감해야 했습니다. 거듭된 북벌이 끝내 쓰라린 실패로 돌아가고 촉한의 국력이 점차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성도의 조정에서는 이제 무모한 전쟁을 멈추고 내실을 기하며 수비에 전념하자는 신하들의 만류가 빗발쳤습니다. 공명의 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건강이 급격히 쇠약해졌기에 주변의 우려는 더욱 깊어만 갔지요. 하지만 공명은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서 진격을 멈추면 촉한은 영원히 중원 회복의 기회를 잃고 앉아서 망하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될 것임을 누구보다 명확히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황제 유선에게
자신의 마지막 충심을 담은 두 번째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각오한 충신의 처절한 고백, 역사의 길이 남을 후출사표입니다. 지는 다만 엎드려 몸을 돌보지 않고 죽을 때까지 애쓸 뿐, 그 이루고 못 이룸에 대해서는 미리 내다보는데 밟지 못합니다. 공명은 이 상소에서 국궁진치 사이후이라는 글귀를 남기며 머리 숙여 몸을 바치고 죽은 뒤에야 멈추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는데, 이는 자신의 생명의 등불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한 영웅의 마지막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위나라를 치지 않으면 우리가 앉아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론과 선제 유비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론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후 출사표의 문장들 속에는 지난 실패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충신의 고독한 결기가 서리발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공명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면서도 그 남은 불꽃마저 모두 태워 한나라의 사직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의 진심은 성도의 하늘을 울렸고 촉한의 병사들은 다시 한번 창을 닦으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기산의 봉우리를 넘어 다시 북벌의 깃발이 펄럭이기 시작할 때 공명은 수레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장엄한 간구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부끄럽지 않은 충신으로 남게 해달라는 장엄한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릉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피어난 영웅의 눈물은 백제성의 차가운 여명으로 잦아들었고, 이제 촉한의 모든 운명은 오직 한 사람, 와룡 제갈공명의 어깨 위에 맡겨졌습니다. 고전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꿈꾸는 서재입니다. 우리는 이번 제구편을 통해 유비현덕의 장엄한 서거와 그 뒤를 이은 공명의 처절한 사투를 목격했습니다. 남방의 허무지를 평정하며 적의 마음까지 얻었던 칠종칠금의 지혜와 눈물로 아끼는 제자를 베어야 했던 읍참마 속의 비극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도자의 책임과 법도의 엄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무엇보다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출사표의 문장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한 인간의 숭고한 충절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닿을 뿐이라던 공명의 그 고독한 외침은 단순한 충성을 넘어 자신의 가혹한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위대한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꿈꾸는 서재에서 함께한 삼국지 제국권, 출사표, 그 시린 역사의 대장정은 여기서 잠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공명의 북벌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장원의 지는 별 아래서 그가 맞이하게 될 비극적인 마지막 순간과 촉한의 운명을 짊어진 강유의 처절한 투쟁은 다음 제10권에서 더욱 장엄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공명이 남긴 매운 얼과 충절의 여운이 깊이 남길 바라며, 우리는 삼국지의 마지막 대단원, 영웅들의 별이 지는 그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